오늘이 6월 며칠이죠? 6월 12일 6월 12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상당히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게 해외에서 이제 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국내 얘기 다 있으니까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잘 알고 계실 테고, 오늘 방송은 이제 제가 되게 고민하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화가 한두 명 얘기하는 거야 뭐 찾다 보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관에 가서 보다 보면 이게 무슨 화가야 라고 해서 이제 만나는 그 기쁨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는 제가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낀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뭔 공부를 했는데 조그만한 예문까지 있는 그런 다른 문제까지 계속 푸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 상당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뭘 할까? 근데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그 지점을 대부분 사람들이 빠지게 되죠. 하다 보면 놓치는 거. 그 놓치는 게 뭘까라고 하니까, 그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 사람들은 무엇을 표현을 할까? 회화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걸로 들어가 보면 이제 항상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내용은 어렵지만, 존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들은. 아시다시피 존재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존재니까. 근데 설명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왜 존재를 설명을 못할까? 저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존재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다가오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몽해요. 내가 딱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나라는 정체, 주체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존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미시 존재도 있고 내 존재도 있는 그 자체를 다 합쳐서 존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한테만 국한시켜 볼게요. 현 존재자를 설명을 못 하겠는데 무언가는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 살아 움직이는 것,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천 가지 만 가지가 막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내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에코라는 사람을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에코는 내 피부 밑에 흘러가는 액체하고 똑같다라 그래요. 뭔가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근데 저는 그것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로 정의를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방식의 표현으로는 언어가 가지는 한계점 때문에 그래요. 언어는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해 사고, 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후회하기도 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대화, 대사였죠.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것은 워낙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감독님 왔네. 이 누추한 데까지. 그래서, 그리고 언어라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대한민국 한국어도 있지만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뭐 인도어는 저쪽 유럽어하고 같이 맥락을 흘러가는 그런 언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면 그 언어하고 이게 이제 파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언어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민족마다 다 다른 어떤 그런 영역에서 있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한 건 언제부터일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기 시작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내 존재라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존재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할 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은 이건 뭔가 그쪽에서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덩치되면서 문헌으로 남아있든 남아있지 않든 사회적인 구성 요건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알타미르 동굴에서 그때 봤던 그 동물 벽화들 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바깥쪽에 있는 그런 상황에 그게 이제 네안데르탈인에 있는 후기 구석기 시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000년 전. 그럼 그때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이게. 쟤하고 내하고. 그때는 말은 이게 written, 그러니까 이렇게 구어체적으로 말은 했지만 쓰는 건 없었죠. 그러니까 발음은 됐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거의 바디 랭귀지 수준이었겠죠. 그러면서 그게 발전하면서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되면서 저 사람하고 내하고 다르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그게 존재잖아요, 이제. 이거 존재인데. 그럼 그 존재라는 말로 못하다가 보니까 쟤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는데 얘가 죽네, 어느 날. 이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슬프지도 않았겠죠. 왜냐하면 뭐 그때 원신들은 한 놈 먹는 놈 없어지니까 입 떨어지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쟤 잘 갔네. 그렇지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야 너 이래가지고 이래 되니까 우리 슬퍼하자라고 했겠죠. 그럼 슬퍼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든지 아니면 회상을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존재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츰 존재라는 걸 생각할 때 그림으로 등장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면 그 존재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존재라는 것을 그나마 그래도 이제 철학적인 어떤 용어가 됐잖아요. 그죠? 그전에도 분명히 어떤 사람이 알타메라 동굴에 있던 15,000년에 있는 저 같은 놈이 지나가다가 어떤 말하다가 야, 네 존재라는 말은 없었지만 뭐라는 얘기로 그걸 이야기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내려와 있죠. 왜냐하면 뭐 그때는 학문적인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존재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이때부터가 가장 빠른 거죠. 플라톤. 자, 이때 플라톤은 우리가 늘 제가 강의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라톤의 키워드는 이데아예요. 그죠? 저쪽 천상에 있는 쥐가 만들어놨던 크다란 이데아의 관념을 만들어놨죠.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동굴 얘기 했잖아요. 그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놀면서 바깥쪽에 있는 빛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여 있는 그 허상을 보고 살았다라고 자기들을 이야기해요, 플라톤은. 그래서 네 나와라라고 해서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왜? 이데아를 쫓았어. 진선미를 가지고 살자라고 했던 게 이제 플라톤의 존재론이죠. 그래서 현상계라는 걸 만들어서 저 위쪽하고 예지계하고 나눠놨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물론 더 나왔지만 그 사람은 현상계보다는 아니야. 존재가 있으면 존재 잘하는 게 있어.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동물들도 옛날에는 이제 그 똑같은 어떤 걸로 플라톤은 비슷하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야. 사람이 더 우선에 있어라고 해서 지상에 있는 사람을 약간 띄우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자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 못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천상에서 내려오는 중에 계속 예지계로 계속 넘어와서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락강이 이야기하는 어디까지? 상징계까지 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한 게도 없어요. 그 철학책을 보면 별의별 얘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만 딱 이해하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먹고 살다가 사람이라는 그 자체의 존재를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존재자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락강에서 내려오면 무의식이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프로이트하고. 왜? 존재자 안에 있는 거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존재라는 큰 이데아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관념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디테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데거가 그랬잖아.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우리 존재라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존재자가 개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들, 그 애환, 분노, 막 이런 격정들, 이런 것들을 감당 못하는 정도가 되어 있는 게 현대사회인데, 그걸 생각을 안 해주고 매일 그냥 이데아 쪽에 있는 걸로 그걸로 나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은 늘 고정관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징기에 사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로봇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파시즘이잖아요. 내 목소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천상에 있는 아이디어가 이제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우리끼리 리존적으로 손녀에 손잡고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옛날 그림은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알타미르가 그렇게 꿈꾸면서 이제 동물하고 우리하고를 이렇게 했는데 아직 인간들은 안 나타났죠. 그 존재라는 건 몰랐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언제 나오느냐 하면 중세에 탁 넘어오면 존재라는 것 자체에 우리 인간적인 존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를 신으로 측정을 해놔버렸어요. 그럼 거기서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 잘하는 것 자체는. 우리는 그냥 끌려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일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일자가 자연이 되기도 하고 뭐 등등 하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할게. 그래서 이제 중세를 거쳤어. 그러다 보니까 철학들이 막 나오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랑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종교에서도 저것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이제. 그쵸? 뭐 신교, 구교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흩어지는 게 1500년대 나올 때 그때 무렵에 르네상스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르네상스는 뭘 알고 있어요? 뭔가 뭐 인본의 무슨 귀한 이런 거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마요. 그게 아니라 살아오는 방식에서 존재의 방식으로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존재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매일 있던 저기 있는 이데아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지상에서 찾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존재자들이. 그래서 인간은 과학을 발명하고 뉴턴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잖아, 거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저것을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뭘로? 이성으로서. 그때 있던 플라톤에서 이데아를 빼고 이성은 아직까지는 있어요. 왜? 인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건드리는 건 아직까지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에서 그림을 보면 표현주의 그림이 있나요? 없어. 전혀 없어요. 왜 없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왜냐? 저쪽하고 철학하고 예술이 통용이 돼서 디지털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버거잖아요. BBC에서는 벌써 이미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르네상스는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르네상스는 뭐라 그래요? 문화 대혁명, 무슨 뭐 문명이 어떻고 인간이 등장. 그런 거 없어. 인간이 등장하면 지금 현재에서 들레즈가 등장해야 되잖아.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말을 이렇게 무슨 부엉이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저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르네상스는 말 그대로 그냥 르네상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인간의 무언가 찾아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되게 좋은 거죠. 그죠? 그럼 좋은 거라 그래요. 사람들은 다 좋아했지. 서양 철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갔어. 계속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데카르트가 나오네. 알잖아. 고기토.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존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말은 멋있어. 근데 내가 존재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내가 생각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커피를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존재한다? 그 말도 맞아. 근데 이때 데카르트는 내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갈까요, 데카르트를? 데카르트는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고기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대부분 고기토는 데카르트라 그러면은,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은 오늘도 제가 잠깐 앉아 있으면서 이제 취미가 이 채널 돌리기예요. 우리 감독님도 계시지만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공급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바로메타가 그냥 채널 빨리 돌리면 돼. 먹는 거, 남의 불행을 보는 관음증, 이혼하는 거, 뉴스, 정치, 딱 요거고, 또 하나 독특한 거 하나 생긴 게 제가 그랬잖아요. 벌거벗은 세계사 보면 잘 만들었네 라고 하면서 보다가 제가 갑자기 오늘 든 생각은, 내가 저걸 왜 봐야 돼? 학원 선생이나 학교 학생을 가리키는 수준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그럼 패널들이 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걸 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간단 말이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이제 너무 놀다 보니까 공부는 좀 해야 되겠거든. 그럼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학생하고 선생으로 이렇게 매출을 안 시켜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국에서 공부한 그 비평가가 누군가, 내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가 미국에 가서 어느 MIT인가 어디에서 이제 석사를 따면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치는데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감독을 안 하더라는 거지. 우리나라 한국 몇 명이 있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외국 사람들. 마음만 먹으면은 쟤하고 내하고 붙어가지고 보여주고 해도 충분히 가능. 그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졸업을 해야 되니까. 집에 있는 엄마 아버지가 내한테 등록금을 바쳐가지고 돈을 갖다 붓는데 내가 왔는데 졸업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해봤겠지. 그렇지만 못했을 거야 아마. 얘 모르니까.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겨서 이제 걔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좀 친구가 되어서 이제 뭐 시간이 좀 가고 난 뒤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은 왜 안 보냐? 이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봐요. 그분 말씀이 정말 이때까지 들었던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들었어요. 쪽팔리잖아. 미국 애가 이제 그런 말은 안 했겠지. 그런데 그 여자 표현에 쪽팔리잖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런 것까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은 쪽팔리는 걸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쪽팔리잖아 라는 말을 안 해요. 아무도 못 해요. 왜? 쪽팔리는 일을, 그게 쪽팔리는지를 몰라요. 옛날에 우리 때는 쪽팔리는 거는 안 해요. 너무 쪽팔려요, 진짜로. 근데 그 말조차도 우리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끝났구나. 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하튼 이 유튜브가 있는 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강의가 아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더 열심히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지만 자, 그럼 이 데카르트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자기가 생각을 한 건 꿈속에서 이걸 생각을 했죠. 무엇을 생각을 한 꿈을 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꿈을 꾼 내는 내가 아니죠. 걔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존재가 아닐 수 있다. 내가 꾼 거는, 그때 꿈에서 꾼 거는 내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꾸었다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데카르트가 생각한 거야. 그거 보고 광기라 그래요. 데카르트의 광기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데카르트라 그러면은 고기토만 알지 데카르트의 광기를 몰라요. 그게 제1법칙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넘어가다 보면 이 사람이, 그래,
내가 꿈을 꾸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보자라고 해서 끝내버렸어요. 그렇지만 정신이 말짱할 때 내가 생각을 하잖아. 아, 요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플러스 한 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참이다라고 해보면, 그럼 이 세상은, 아, 이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존재하는 거 하나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뭘 공부를 왜 했어? 근데 2 더하기 3은 5고 3 더하기 4는 7이고 아침 되면 해가 뜨고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 그거는 진실인 거야. 예, 그게 논리학이고 그런 거는 참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참인 거예요. 명제 진리학에서,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의심하는 거야. 왜? 그게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내 인간 머리에서 나올 때 나는 그러면 어디서 났어? 내 존재가 있지만 내 존재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중세에서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지. 그걸 뭘로 봤느냐? 자연으로 보기도 하고 일자라고 얘기를 해요. 일자. 그게 이제 나중에 종교 스콜라 철학, 그건 골치 아파. 그건 난 이야기 안 할게요. 아무튼 그걸 앞에 세워놓고 그거는 등한시 해놓고 난 뒤에 이제 넘어간 거죠. 그렇지만 2 더하기 3은 분명히 신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때 신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종교의 신도 되지만 자연신 2가지를 다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2 더하기 3도 신이 악령이 있잖아요. 우리 그때 천사하고 악령은 늘 같이 간다 그랬잖아. 악령이 씌어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신이 우리를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광기라 그래, 이제. 광기가 나왔어. 여기에서 착언을 한 게 이 광기가 우리 미쳤다, 광기 있다, 실제적이다라는 걸 내가 뭐라 그랬어요? 실제계라 그랬죠. 그죠? 빨간 거, 파란 거. 파란 거가 상징계, 락강에 실제계, 공, 본질, 그죠? 무, 이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에 대한 무의식도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벌써 데카르트는 잡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말도 안 되지. 데카르트는 1600년 사람이고 프로이트는 1840년. 그러면 240년 후에 나올 찍한 거는 이 사람은 알았지만 무의식이라는 말로 못 썼겠죠. 그냥 광기라는 식으로 자기는 끝냈고 그 다음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요 비슷한 시대에 있는 사람이 스피노자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칸트가 나오고 영국의 경험주의의 루크하고 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쭉 넘어가면 헤겔 나오고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이 사람에 대한 데카르트에 대한 이 신의 광기라든지 의심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쑥 다 빼버려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고기토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존재만. 왜 골치 아픈데 이건 뭘 광기 미친놈도 아니고. 근데 헤겔 친구인 휠들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미친 사람, 정신분열. 요 사람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광기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가면 푸코라는 사람하고 락강이라는 사람하고 들레이즈가 이 광기에 대해서 상징계의 언어의 어떤 패턴으로 들어와서 저번에 얘기했던 빨간 거 파란 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존재에서 존재자로 왔어,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게 뭐로 설명이 다 되어서 이성적인 걸로 막 모든 걸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퀀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이성이 뭐로 변했어요? 계몽주의 사상으로 이성이 변해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일 열심히 해. 너 안 그러면 죽을 거야. 그러고 난 뒤에 너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가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해.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그걸 계몽주의 사상에서 그걸 이용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걸 보니 도구적 이성으로만 작용을 한 거죠. 비판적 이성은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왜? 계속 이성만 강조하면서 플라톤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온 이런 락강 후기 구조주의라 그래요. 들레즈 이런 사람들이 상징계에서 이 빨간 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 이 상징계만 강해져 버리면은
말의 다양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전체주의가 돼버려요. 딱 지금 대한민국 그 상황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들었잖아. 좌쪽, 우쪽 다 똑같아요. 둘 다 파시즘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절충안이 없어요. 옛날에 있던 그나마 해결해서 변정법 같이 정반합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집거 내거 그대로 가는, 계속 끝까지 가. 뭐냐? 파시즘이에요. 그래놓고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플렉시블한 좌파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파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글레이저가 되어서 벤틸레이션이 돼야 된다고, 이게. 리좀적으로 가야 돼요, 리좀적으로. 존재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성을 돈 한 푼 찔러주고 하는 게 그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서 같이 소통하고 합을 찾아야 되는데 합이 없다는 거죠. 그냥 팔러시만 있는 거예요. 시책만. 그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서 얘기를 안 해요. 그 둘이 내가 이런 첨예한 뭐가 있으면 저쪽에 첨예한 게 있으면 다른 게 나와야 되는 다른 게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존재자의 방식에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데카르트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자고요. 르네상스 그림에서는 표현이 없죠. 바로크로 가면서 어떤 것들이 나와요? 종교에 대한, 저쪽에 있는 개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반대 종교 계획으로 인해서 바로크가 만들어지잖아요. 싸우면서 얘들은 부대끼는 거예요. 반종교에서 나오는 그 바로크 그림에서는 웨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르네상스의 직선이라 그러면 바로크는 곡선이죠. 그러면서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낭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서 표현해서 나오는 그림들이 누가 나와요? 델라크루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반합으로 계속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게 점차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경화현상으로 이 현대가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 강의가 내가 시뮬라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장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하는 시뮬라숑에 나오는 그 세계에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즉시 AI, GPT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퍼사 보면 그냥 공짜로 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들어주잖아요. 똑같은 그림 나오죠. 그게 파시즘이에요. 큰일 나요. 모자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남한테 맡기면, 걔한테 맡겨서 내가 어떡하려고 그러면 내가 왜 살아요?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돼요. 걔는 걔고 내는 내예요. 한두 번은 물어볼지 말라도 인간은 한 번 묻고 나면 두 번 묻기가 쉬워요. 다음에는 걔한테 다 맡겨. 여러분들 지금 보면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다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고를 전체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전제주의로.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저의 1등은 존 버그와 에코예요. 저번에 에코 봤던, 이제 요번에는 에코는 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요거는 바디우가 얘기하는 검은색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플라톤 향연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차타야가 들어왔죠, 한국에. 저는 도서관 들어오면 제일 좋아해요. 책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얘는 일본 거잖아요. 근데 일본 책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못 읽잖아요. 뭘 들어왔냐면 전시만 하고 책은 안 들어오고 이걸로 연결되어 있는 문화의 컨텐츠만 어디 들어오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남 하이츠라는 데 들어와요. 걔들 이거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파트는 머리 좋은 개뿔 대가리 머리 나쁜 애들 집단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책 한 권 안 읽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개발서만 읽는 애들. 그게 뭐예요, 그게? 아파트값 비싸다고 좋은 거? no. 전혀.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건 끝내줘요. 제가, 도쿄 가서 한번 보니까, 책 읽을 맛이 나요, 진짜로. 그리고 걔네들은, 저번에 그랬잖아. 철학자들이, 젊은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 프랑스 가가지고 철학을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한국은 서울대 철학과가 좀 있으면 존폐 위기에 지금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막시즘을, 마르크스 사상을 강의를 안 해요, 이제부터 서울대학에서. 그럼 어디서 들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은 책을 읽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좋아요. 이게 이제 쩌따야
공부할 만해요. 네. 오늘 포인트예요. 제가 존재 얘기하면 자코메티가 나올 거죠. 그렇죠? 그거는 딱 이거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자코메티만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자코메티가 뭐 존재에 대한 조금 그림을 보면 뭐 자코메티라고 이야기를 할 거죠. 깊긴 깊죠. 예. 그렇지만 자코메티는 자기의 존재나 다른 사람의 존재 방식 중에서 그 많은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원 오브 댐을 표현해낸 거죠. 존재 방식 중에서 이런 어떤 그런 아이템을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로, 조각의 언어로 표현을 해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얇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인간이 너무너무 한없이 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자꾸 드러내면서 자꾸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니체는요. 니체는 만약에 조각을 했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토리노의 말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하지만 이 사람은 강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있고. 들레즈도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건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위스 사람이라서 그래요. 저는. 스위스 사람에서 자코메티, 알베르토 자코메티 자기 아버지 있었고, 그리고 쿠노 아미에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호들라라는 사람이, 왜? 스위스는 심볼리즘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모란디 수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존 버거, 프란시스 베이컨이에요. 자, 자코메티에서 나온 자기의 존재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 프란시스 베이컨 제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화가들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렇게 깊게 자기를 사유할 수 있는 그림들은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가들일 거예요. 왜? 이름 있는 화가들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 찾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작업이죠. 왜냐면 없으니까. 그렇지만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의 작가를 보면 그 작가의, 그래서 그런 화가들이 등장을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코와 저는 존 버거에서 상당히 많은 빛을 줬어요. 그 사람들 책에서 등장하는 화가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코메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자기 나름의 형상화의 언어로 했는데 그 형상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한 늘 회의와 부정과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단 말. 그 어디서 표현되느냐? 이 사람의 드로잉을 보세요. 했던 거 지우고 했던 거 지우고 했던 거 지우고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 마리나 님도 계시지만 저는 늘 대가를 이야기할 때 드로잉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존 버거나 이런 사람들도 드로잉을 오늘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작품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드로잉에는 뭐가 있느냐면 시간이 있어요. 그 흘러온 시간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색을 칠하는 즉시 그 시간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남겨놔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들이 더 가라 그러면 그 사람 무용수고 그저 발레리나하고 이런 그림 예쁜 거 그리고 근데 여자를 싫어했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가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더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히스토리, 그리고 연혁기라 그러죠. 어떻게 자라왔고 스캔들, 가십 이런 거는 우리 아카데미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은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죠. 더가는 제가 제일 이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네하고의 어떤 그런 아주 건전한 관계에서 경쟁적으로 자기가 그림을 가져왔다라는 거하고, 그 사람이 마네가
86년인가 아무튼 50몇 살에 죽잖아, 그죠? 그 이후에 드가는 더 살아요. 근데 드가의 그림 조각 중에 청동 조각 있잖아요. 소녀, 발레리나. 그 자기가 만든 건가요? 사후에 만들었어요. 드가의 작품이 아니에요. 드가가 만든 작품에 청동으로 만든 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200몇 점은 전부 다 없어졌고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 시간이 가서 이렇게 허물어지고 됐기 때문에 왜 만들었느냐? 그걸 통해서 드로잉을 해서 다른 그림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자서전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자, 보세요. 드가의 그 목욕하는 아니면 발레리나의 그 등 뒷모습, 피에르 보나르가 굉장히 좋아했던 여성의 누드, 그거를 드로잉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그 선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루어지면서 자리를 잡아가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그 자리에서 빨리 그리고 하는 스케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동작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림에서 자기가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 공간과의 관계에서 그걸 터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있는 뒷모습의 이 윤곽선에서 저쪽에 있는 공간하고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간에 대한 것을 이 윤곽선을 표현하면서 얘의 어떤 울림을 얘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들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걸로 스탑. 미완성처럼 끝내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진흙으로 만들던 이렇게 해서 그건 없어지게 만드는 작품이죠. 드가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가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그림을 볼 때 이 사람의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드가의 컴포지션이 제일 훌륭하다 그랬잖아요. 이 마룻바닥에서 빈 공간에 대한 처리, 발레리나가. 그건 아무도 흉내 못 내는 유일한 사람이죠, 드가가. 오케이. 자, 자코메티를 볼게요. 요거는 올해 가서 이 얘기하게 되면은 그거는 언어가 여러분들한테서의 선입관이나 이 편견을 제가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유튜브를 끝나고 난 뒤에 곰곰이 씹어보면서 계속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보세요. 요거는 쭉 지나갈게요. 왜 조각이 변하게 되었느냐. 이 사람은 하면서 계속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왔던 뚱뚱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빠지는 과정까지 이 사람은 다 있죠. 그게 뭐냐? 아까 제 드로잉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그 공간과 시간에 아니면 그 형상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게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 왔을 때 스톱하는 거예요. 그게 대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항상 대가들은 대가로 남잖아요. 그게 그림이 노년이 되었을 때, 완전히 죽을 때 말고 그때의 그림이 가장 무익은 그림이잖아요. 렘브란트의 60대 자화상을 보시라고요. 그죠? 똑같아요. 이제 그런 것으로서 이 사람 의미를 보세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적인 허영심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걸 굉장히 1등으로 쳐요. 영국 사람들은 남들도 알고 내도 아는 것을 제일 1등으로 쳐요. 다시 한 번 더 그 지점을 한번 곰곰이 반추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칸트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존재자의 얘기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얘기를 개념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다라고 책을 읽을 때에 도움받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와서 계몽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생겨서 이제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왜냐? 이제는 이성으로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컨트롤 해봤고, 그게 그림으로 나오는 게 원근법이에요. 내가 인간을 내 안에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아주 시금방지게 르네상스가 생각을 한 거죠.
거기서 빠져나온 게 이제 바로크부터 이상하게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크, 로코코 이런 거를 굉장히 높게 치는 거예요. 왜? 튀어나왔으니까, 반동이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성은 계속 오죠. 그렇죠? 그래서 1840년 됐을 때 라캉 전에 프로이트하고 니체하고 마르크스가 흔들기 시작해요. 1800년 초기 때. 이때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마네, 드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시대를 살았어요. 멋있잖아요. 프루동, 프루스트 막 이런 사람들 우리 그거 뭐죠? 그 무슨 영화예요? 반고 나오고 그때 그 파리 무슨 거기서 카페 먹을 때 저기 누가 허밍이 이거란 말이에요. 게르부아르 카페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좋아. 마르크스가 뭐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무의식이 싹 등장하는 것은 무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무의식이라 그러면 이게 무의식을 쓴 사람이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이 무의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달리 그림을 보면 무의식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일부고요. 무의식이라는 거는 내 의식이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의식이 훨씬 더 많아요. 거의 90%가 우리는 무의식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가다가 탁 봤을 때 내가 낯설어요. 그건 내 무의식이에요. 근데 이 무의식은 오래 안 있어요. 금방 지나가요. 자,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그거 다 무의식이에요. 기억이 나면 그게 무의식인가요? 의식이지. 내가 생각을 한 거잖아. 생각이 안 난 건데 갑자기 데자뷰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칸트나 이런 게 초월적이라 그래요. 선험적이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무의식이. 근데 그것을 다 알 수 있느냐? 다 몰라요.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대표적으로 신경증 강박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들은 억누르잖아요. 왜? 락강식으로 얘기하자면 엄마가 처음에 와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 이놈이 조금 얼굴을 익히기 시작을 할 때 얘한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나 엄마가 너 공부 안 하면 밥 안 줘. 너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너 장난감 안 사줘? 그러고 이게 딱 보니까 엄마는 아버지한테 되게 잘해. 왜? 위계가 딱 아버지한테 딱 잡혔거든. 그게 언어의 위계라는 거죠. 그래서 락강은 언어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타인의 욕망인 엄마의 욕망이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얘는 생각하고 억누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나면 이거 미워요. 그런데 막 두드려 펴려 그러다가도 잘못했다가 안 되니까 억눌러요. 그게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이 상징계를 통해서 억눌러져 있는 것 같았는데 불쑥불쑥 올라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것은, 정신분석가는 무의식은 내 스스로가 내가 말로 못해요. 누가 도와줘야 돼.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 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의 해석이라는 게 1900년도부터 이제 프로이트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석가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꿈에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을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말로 표현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분석가예요. 그러면 정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걸 말로 표현하게끔만 해줘요.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과에서 엄청난 일을 해줘서 여러분들을 막 안 해요. 그냥 그거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존재에 대한 내 주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면 싸우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굳은 살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정신과를 갔을 때 막 그래가지고 그냥 약만 주고 막 이런 식의 하는 거는 좋은 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가 혼자 독립적으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신과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정신과 어때요? 가면 무조건 때려주고 약만 주잖아요. 잠 안 오면 잠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잠을 자게끔 만드는데 네가 왜 잠이 안 올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잠만 재우는 거예요. 그럼 가면,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또 가면 또, 아이고. 그러면 이 사람 바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뭘 때문에 안 오는지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제 생각엔 거의 한 80 내지 90%가 우울증은 다 있다라는 거죠. 50대, 60대가 되면. 근데 자코메티가 처음에 작품은 이랬어요. 상당히 다르죠.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그래요. 그게 무엇일까?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한 이 사람도 무의식에서 태어나는 어떤 그 뭔가 있었다는 거죠. 자,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변해요. 자, 이거는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 부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에피소드 알잖아. 그건 읽어보세요. 실존에 대한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함에 있다는 거죠.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는데 전통적인 어떤 그림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죠. 우리가 그림 중에서 한 번도 그림이 벗어난 적은 없어요. 되게 골 때리는 화가는 하나 있어요. 힐라 알리프라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저쪽 핀란드에. 그냥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막 약간 신지하게 취해가지고 영화도 나왔죠. 그때 그림은 그렇게 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셰르포백도 그런 구상을 그렸죠. 근데 기호학적으로 막 이렇게 그렸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기차 타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전통적으로 이 사람이 그림을 배운 게 아니죠. 그런 거 빼고 나머지 그림은 다 고만고만 전통에서 배워서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예술가에서 대가는 아니지만 예술을 하려고 하는 참된 모습은 일단 과거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 다음에 에포케를 치고 자기만의 길을 갈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통으로 왔을 때 내가 배울 때 내만의 길을 갈 때 이때부터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은 불확실성에 잡히는 거예요. 내가 존재를 표현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의 패턴은 이랬는데 너무 많잖아. 그러면 이제 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창조적으로. 그걸 할 때 이 사람은 뭘 생각하겠어요? 이게 맞을까? 내가 표현하고 있는 게 잘 맞을까? 요즘 흔히 이야기하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표절을 하고 있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겠죠. 아니면 산에 들어가가지고 한 2년 동안 도 닦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잘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존 버그 말에서 키포인트 2개. 삶은 풍요로운데 예술은 가난하다라는 거죠. 너무 멋진 말이지 않아요? 절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불확실성에서 조금씩 눈을 뜨고 햇빛이 들어오는 걸 느낄 때 이 사람은 그만뒀다. 누가? 드가가 그랬고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완전히 다 잘라내버린 거죠.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제대로 된 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존 버그가 이런 얘기도 또 해요. 시인은 불행한 사람들만 소재로 삼는데요. 풍족한 사람들을 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결핍이 있고 결여가 돼야지만 거기에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예술이 창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데서는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표현하는 게 풍요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결여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 결여 때문에 상징계하고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풍족하면 무의식에서 억누르는 게 없죠. 당연하죠, 그거는. 눈 보세요. 이게 마주한 confrontation, 직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강한 자기 내면, 밖은 보지만 엑스트로버전이 아니라 인트로버전이에요. 내를 보는 거예요. 내 내면을 보는 거죠.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나를 제대로 보는 거. 나의 무의식을 보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은. 멈추지 않고 작업을 해요. 제일 중요한 말, 멈추지 않고.
아뜰리에에서 멈추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이 사람 평생 대가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 본질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번 보세요. 이 한국의 요번에 오늘 아침에 이제 SNS에 뜬, 그리고 뭐 저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어떤 작가들이 요즘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가의 이름이나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쭉 한 2, 3년, 3, 4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의 흔적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한번 스팟으로 된 것은 제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나름대로는 이 사람은 이 사유에 대한 어떤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걸러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제가 소개하는 거죠. 그 SNS에 뜬 겁니다, 이게. 참 독특해요. 유니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이제 한번 보죠. 아마 이런 패턴으로 많이 그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건, 이거는 항상 이 세계가 나온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무엇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창살, 갇혀있는 것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억압, 자유, 뭐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바라는 부분이죠. 이것도 상당히 이 시가 아름다워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 한가람 미술관에 지금 나오고 있는 캐서린이라는 사람 건데요. 베라 하르트. 되게 유쾌해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유쾌하게 본 경우가 참 드물었는데, 한번 볼게요. 담배하고 우리 흔히들 보는 일상생활에서 보는 오브제 있죠. 이걸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런 것들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 강박이 있는 게 예술가들이 대서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너무 큰 걸 만들다 보면 헛발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간단해요. 그냥 피자, 담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나름의 좋은 거 나쁜 걸로만 그냥 표현하는 거죠. 그게 옳은가 나쁜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버터도 이렇게 그리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렸는데 아주 독특하고 자기 나름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보세요. 이건 뭐야? 근데 저는 되게 유쾌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야, 그거 늘 하는 얘기. 역시 나도 그릴 수 있어. 그거 하고 내가 기쁜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니까 담배를 되게 천착하는 걸로 봐서 담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갈 길이 많아서 요거는 나중에 시간 되시거든 한번 시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있고요. 이건 한국 작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소재 중에 하나가 무당이잖아요. 이 무당의 이 굿흐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딱 보여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나름대로는 재밌었어요. 이것도 그림 되게, 이게 피터 도리가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림이 아주 유니크하고 독특한데 이 사람들은 뭔가 되게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정제되어 있으면서도 사람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에너지의 흐름이 커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안소연 작가라는 우리나라 한국 작가인데 이게 일주일 전에 제가 본 건데요. 그림은 뭐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자기가 나름대로의 그 작가 노트를 쓴 걸 보니까 상당히 깊은 사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림은 지금 연걸어가는 과정이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표현해요. 자코메티의 이 머리하고 살점에서 다 갈라졌던 이 볼때기에 있는 살들이 다 빠진 거 보세요. 여기에 따르는 실존의 자기만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깊은 고뇌, 베이컨이잖아요.
딱 요거 보면 이 사람의 작품하고 이 사람 작품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런 사진을 찍은 사람은 너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사진 작가가. 이것도 예술 작품이 그게 아니고 그냥 우연하게 SNS에 올라온 걸 제가 몇 사진이 있어서 캡처해서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 방송이 세계 테마 여행이에요. 그걸 봤는데 이 여행 작가가 스페인의 어느 골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광장을 돌아다니는 그 장면이 있어서 찍었고, 요거 산맥하고 찍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뮤익이 맞는 거죠. 존재에 대한 거,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인데 상당히 이 사람도 깊어요, 생각이. 나는 이거 보고 되게 감동을 했어요. 같은 눈높이에서 이 사람을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작가가 이제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구상하면서, 인물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연에 빠져서 있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지상에서의 리즘적인 그런 패턴으로 작업의 공명성을, 그리고 공명의 울림을 느껴보는 것도 젊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어떤 경험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독일인간 거기서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건데 참 괜찮을까? 우리 대한민국도 좀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무엇이 왔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다 보니까 있어서 가봤는데 얼얼이요. 한두 점 봤는데 기분 좋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거예요. 네. 너무 사진 잘 찍었죠. 자코메티하고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이거 보세요.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자기가 존재에 대한 그 깊은 고뇌를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표현해냈다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들이죠. 그래서 작가들은 반드시 아파봐야 되고요. 그래야 성실해지고요. 버텨야지 단단해집니다. 그 굳은 살에서 나오는 그 내공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고독에서의 어떤 그런 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블랙홀처럼 여러분들을 빨려나가기도 하고, 이 마이클 퀸이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건 전부 다 영국의 존재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들입니다. 이게 요즘 화가 같죠, 그죠? 1940년생이에요. 그럼 거의 80 정도 됐죠. 이거는 이제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방식대로 상당히 오브제가 커요, 주인공이.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은 상당히 창살이라는 게 많은 걸로 봐서 무의식 중에 자기가 그렇게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요. 쭉 한번 볼게요. 저는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매기 햄블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보셨을 거예요. 매기 햄블링. 사자머리. 이분도 1940년생인가 그 정도.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커니 있고, 루시앙 프로이드 있고,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고, 그 다음 세대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YBA 나오고, 트레시 아민부터 시작해서 쫙 컨템포러리 나오는 이런 세슬리 브라운부터 시작해서 제니 사비에까지 나오는 그 역사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국이 괜한 영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상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죠? 프란시스 베이컨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코코 슈가 같기도 하고. 자, 이 사람, 이 그림이 중기 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때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를 제가 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때에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했나 봐요. 왜 그러냐? 제 생각엔, 영국의 이때 화가들의 나름은 다른 화가보다 프랑스, 스페인 이런 화가들보다도 그룹핑이 많이 되어 있고, 그 그룹핑에서
상당 부분 중에서 이렇게 앞서가 있는 사람이 블룸스베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네사 벨,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 덩칸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프라이어,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의 프랑스에 가면 세탁선에 있는 피카소, 모딜리아니, 키슬링, 그리고 키스반 동겐, 후지타, 영국에서, 일본에서 넘어왔는 이런 애들하고 같은 나이예요. 근데 이쪽에는 동성애자 없어요. 이쪽에는 다예요. 그리고 비어즐리라고 아시잖아요. 이유가 뭘까? 몰라요, 저도.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영국에 왜 그럴까? 저도 몰라요. 근데 상당 부분, 루시앙 프로이트, 프란시스 베이컨, 지금 현재는 트레시 아민, 영국은 막 줄방구예요. 근데 그림은 끝내줘요. 최고예요. 이 사람들. 자, 지금부터 볼게요. 공통적인 거, 담배 골초들이에요. 데이비드 호커니가 어느 이제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가격이 비싼 사람. 그래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독일인가 어디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여사무사에 가지고 너무 좋았다. 왜? 그랬더니 뭐 담배를 피우게 해주더래. 전시하는 데서. 밖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담배 안 팔면 돼요. 그럼 판단 말이에요. 그럼 피우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피우게 해주고 난 뒤에 팔아먹고 너 어디가 조용하게 너 걸리면 죽어라고 하는 거 뭔 신보예요? 말도 안 돼. 그게 도둑놈 신보잖아요. 그냥. 그죠? 돈은 벌고 싶고 이 새끼는 두들 패고 싶고 또 줘가지고 너 또 사 피우라 그러고 피우면 막 야단치고 그리고 안 피우면 또 피우라 그러고 그래 다 암 걸리면 너 나쁜 놈 새끼라 그러고 어디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어서 저번에 우연하게 보니까 네덜란드는 보니까 걔들은 대마초가 합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 문제 안 돼. 왜냐하면 내가 피우고 내가 죽는데 네가 왜?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러죠. 내가 네 때문에 세컨들이 하는 그 2차 흡연, 2차 흡연 별 문제 없어요.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걔네들이. 2차 흡연은 뭔 개뿔 뜯은 뭔 소리. 지가 피운 놈이 지가 걸려가 죽지. 옆에서 조금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 안에서 막 같이 이렇게 피우면서 담배 얘기하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은 여기 앉아가 저 사람 담배 피우는 걸 용서하고 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잘 생면부지인 사람들은 안에서 이 사람이 피워요. 그러면 나가면 돼. 그죠? 그 밖에서 피우는 거는 2차 후에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그 놈을 죽이려고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한국부터 제가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지금. 이제. 너무 죽여버리니까. 근데, 아무튼 데이비드 호커니가 너무 좋대. 자기가 담배 피우다 아무 말도 안 한대. 그 조건으로 전시회를 한다 그러더라고. 자, 이분이에요. 맥이에요. 햄블링. 자, 이 사람이, 여기 보세요. 살짝 등장하죠. 그러면, 이 사람도, 그쵸. 동성애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코드가. 보자르라고 알죠? 저 옛날에 프랑스의 그 여자, 그 사람 동성이 처음이었고, 80년대 초, 1800년도. 요렇게 이제 딱 이제 영국에서 딱 나오는 거라 그러면 거의 이제 코드가 조금 의심이 되죠. 자,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이거는 뭐 같아요? 호쿠사이. 우케요에 비슷하게 닮았죠. 요런 식으로 대중 퍼블릭 조각도 많이 만들었고요. 한 일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에요. 거의 보면 홈리스 같죠. 요거 슬리퍼는 영국의 대표적인 그거 같아요. 데이비드 호커니도 이거 신고 다녀요. 녹색으로. 그리고 저도 녹색 하나 사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녹색 안 팔아요. 독특한 그건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 창고 있잖아요. 창고 문 열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아까 저 여기에요, 이거. 자기 사무실이 스튜디오가 여기더라고요, 여기. 창고. 허름한 창고더라고. 이 사람 장난 아니게 돈 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에 500억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no problem. 우리가 만약에 이제 500억짜리 내가 화가였으면, 제일 먼저 TV에 나오는 게 저쪽 무슨 아파트가 900억짜리 차가 집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로 도배가 되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은요, 전혀요. 데미안 허스트부터 시작해서 돈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돈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것까지만 내 거고 나머지 끄는 건 돈이 아니죠.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는 저번에 내가 백남준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대가를 우리는 홀대했는 것 자체의 어떤 그런 대가를 여러분들은 톡톡히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의 유명한 것은 작품 노트예요. 이렇게 꼼꼼해요. 평생 동안. 이 칼라 너무 멋있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머플러인데, 그쵸? 예. 호커니도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 개도 되게 이제 그렇고요. 집도 조그만해요. 런던에서. 소호에 이렇게 있는데. 자, 탁 갑자기 등장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앙리에타 모레라는 사람이에요. 프란시스 베이컨 그림에서 앙리에타 모레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자예요. 유일하게 프란시스 베이컨이 누드화를 그렸던 여자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여자 안 그려요. 구남 중에서 어떤 여자 눈 이렇게 돼 있는 거 딱 하나 그렸고, 나머지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어요. 왜? 프란시스 베이컨도 동성애잖아요. 자기가 이성애자면 루시앙 프로이드하고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이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만큼 매력적인가 봐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많아요. 1930년생인가 그 정도 돼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만났죠. 이렇게 생긴 분이죠. 이때 말고, 이때 무렵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매기를. 그래서 조건을 건 거죠. 사귀자. 둘이 동성애 코드가 맞았어요.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루시앙 프로이트하고 여러 남자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봤던 그 여자를 이 사람하고 같이 사귀기 시작을 했어요. 매기 햄블링. 눈여겨보세요. 이 사람입니다. 매기 햄블링이 그렸던 앙리에타 모레예요. 자, 여기가 이 그림을 그리는 그로키하고 이 드로잉이 몇 년 동안에 그린 거죠. 자, 초창기에 이 입의 흐름을 보세요. 입술.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입술은 우리 보통 어릴 때의 모습이지요. 점차적으로 입술의 모양이 변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선의 굵기의 흔적과 이런 것들은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견 금방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양들이 점차 변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상화에 대해서는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면의 세계에서는 거의 뭔가 뚫어가고 있는 자기만의 무언가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하는 데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모래예요. 요거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아까 제가 그렸던 거. 그건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렸던 같은 여자를 그렸는데 달라요. 존재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존재와 이 존재가 굉장히 강력한 존재잖아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이 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사랑할 뻔 했지만 바이올로직하게 자기하고 안 맞아서
이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끝냈던 그런 사이였고, 매력적으로만 느꼈지만,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여자를 이렇게 오랫동안 안 그린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한테 대한 그게 이끌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요런 거다라는 것만. 프란시스 베이컨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스캔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보세요. 프란시스 베이컨의 뭐래요? 함블링의 앙리에타에 대한 드로잉. 아름답죠? 그쵸? 요런 것들 비슷하게 나오는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디마, 초상화 그렸던 사람. 그러니까 초상화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내면에서 그것을 철학을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왜? 얼굴이 표현이 되잖아요. 내 감정을. 그러니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림 잘 그렸던 사람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초상화 화가들이에요. 반 고흐, 렘브란트, 딱 보면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그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요때 모습은 조금 또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됐고.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 뭐래? 요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 버거. 존 버거를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누가? 매기가. 그러니까 그 존 버거가 스페인에 그냥 우연하게 들렸는데 스페인에 아주 괜찮은 그 시인을 하나 만났나 봐요.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왕래했는데 서신으로만 이렇게 한번 갈 때마다 그냥 만났던 거고. 존 버거는 스페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시인도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신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서신도 뭐 구구절절 뭐 적으면 그걸 뭐 내가 번역해가지고 와가 읽고 이런 것도 아니고 시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존 버거한테 별로 뭐 서신을 안 적고, 존 버거는 시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로? 스페인 워드로, 스페니시 워드를 몇 가지를 탁탁탁탁 쳐서 이렇게 보내봤는데, 시간이 가면, 존 버거도 이게 이 사람이 라이터잖아요. 작가기 때문에 자꾸 적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안에 동화가 되는 거죠. 단어로만. 스페인 단어로도. 그 스페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보내면서 이 사람 표현이 자기가 고랑을 건너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저번에 제가 존 버거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양파 화가 하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파 창고에서 이 사람은 농사 짓다가 이제 그림 그리고 양파 이렇게 수확했는 그 창고에 자기 그림을 거기 냅두면서 그 유명한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사러 봐요. 그럼 야, 너희들 돈 많으니까 돈 많이 줘 라고 해가지고 그거 사서 이제 농사 짓고 창고 고치고 다시 그림 그리고 이렇게 판넬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림만 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지상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죠. 그래서 여기에 그 굵은 주름이라는 게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주름이 생긴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사유의 주름이잖아요. 이 주름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크 용어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익스프레션이에요. 이거는 에너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존 버거의 눈을 보세요. 그럼 이 사람 눈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아실 거예요. 그죠? 연두서. 눈에서 나오는 광채가 있단 말이에요. 왜? 다른 건 다 망가져도 눈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그 기관 없는 신체라고 해요. 그 기관 없는 신체 중에 이 눈이라는 것 자체는 시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눈은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눈에서 모든 게 다 결판 나잖아요. 사람을 볼 때 눈 보지 우리가 뭐
이상한 데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마를 보고 뭐 코를 보고 이러는 사람 없죠. 눈을 본단 말이에요. 눈빛을 보면 존 버그의 눈을 보세요. 이런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그림의 형태가 아주 소프트해져요. 보세요. 그 루카 사라라고 이제 그 요즘 그 조각가 앤드 화가인데 같은 영국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자, 이 그림을 제가 왜 뚱딴지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게 제 생각도 있고, 이제 존 버그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제 몇 가지를 추려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하, 우리 알고 있죠. 그죠? 누가 그랬을까요? 고야죠. 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거를 그리고, 뭔가 좀 남사스러워서 귀족이 집에 놔두고 혼자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거 있잖아 이거 이런 그림 여기를 칠해가지고 안 보게 만들려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경우를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그렸고 그 다음에 얘를 그렸고 그 두 개를 겹쳐서 어떤 데 있다가 없으면 딱 보고 그런 괴소문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얘를 그리고 난 뒤에 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알바 부인 뭐 여러 가지 공작 부인 말만 하는데 그건 다 제껴놓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제 공작 부인이라고 치자고요. 아니면은 고야의 정부라고 치자고요. 여자친구라고 치고 이걸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래 그렸어. 근데 고야가 야 너 한번 벗어봐 라고 했을까? 아니면 너 처음부터 이렇게 그릴 테니 하고 난 뒤에 이거 그렸으면 되지 또 이걸 왜 그려요? 순전히 남자 마음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 그림을, 이건 고야가 지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아니잖아. 누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제 얘기가 설득력 있는 게 일단 이거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둘 중에 그리라 그러면은 그 고객은 이걸 살라 그러지 이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그렸고 이걸 했어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여자하고 이 여자는 이제 그거예요. 우리 숨은 그림에서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거 보면 되게 쉬워요. 보면 똑같아요. 완전 다 똑같죠? 근데 제가 본 거는 이거예요. 젖가슴이에요. 젖가슴이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고야가 177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800년대 초기에 유방수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방 확대 수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이렇게 보조물을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누웠을 때 이렇게 안 돼요. 그쵸? 그렇다라는 건 제 예상은 이 사람이 벗겨놓고 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 추론을 들어가 볼게요. 옷 입은 사람을 보자고요. 이 사람 유방을 보세요. 똑같죠? 그죠? 되게 뽕긋하게 돼 있죠. 이거는 가능해요. 코르셋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스페인하고 왕족이나 귀족들은 코르셋을 해서 쪼아줄 수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요거는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은 이 사람 자체를 보면 여기에 이제 요거 하나 이제 일단은 뭔가 여자 실지 모델을 보고 그린 건 아니다라는 증거 1, 증거 2.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의 팔뚝을 보면 뽕이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이 사람의 팔뚝을 보세요. 엄청나게 굵어요. 원래 이 사람을 벗겨면은 여자 팔뚝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팔목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이게 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굵었죠. 근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보면 이게 되게 굵어요. 남자들 아래 이게 이두박근 있듯이. 그러면 이 여자를 벗기면은 이런 팔뚝이 안 나와요, 이 사람한테. 그 나머지는 보면 팔하고 다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옷을 입히는 거하고 옷을 벗었을 때의 포지션이 달라요. 옷을 입었을 때 코르셋 입고 난 뒤에 이게 다리 모양하고 그냥 내가 완전히 네이키드 있을 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 사람은 이걸 그렸고 고야는 자기가 금방 이 사람은 되게 그 벨라스케스, 모네 같이 알라 프리마 요법을 되게 잘해요. 굉장히 빨리 그려요. 그러니까 드로잉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금방 자기 머릿속에서 이 사람을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밤에 그린 거죠, 혼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질문.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질문. 자, 그러면 일단 계속 나가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렸을까라는 거죠. 그 이거부터 그려놓고 난 뒤에 누가 그려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옷 입고 있는 거 점잖게 딱 누워있거나 이렇게 누워있는 것 자체가 되게 그거 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사람이 눌림으로 인해서 이 침대가 이렇게 주름이 생겼죠. 그 여기는 주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누워있는 사람이면 이게 주름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우리 소파에 누워있으면 사람이 쑥 들어가는데 나온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했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 이 사람을 그대로 옷만 확 벗긴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해서 그린 거예요. 그럼 그걸 왜 그렸을까라는 거죠. 저 여자의 벗은 모습을 내가 간직하고 싶어서?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한테 벗어봐라고 하면 다 벗어요. 누드를 그리기 때문에. 그때는 그림 그리는 거, 고야가 그 당시엔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상당한 궁정화가였고 온 동네 궁정화의 제일 랭킹 1위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는 어떤 그런 누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장치를 걸면. 안 했다라는 것은 혼자 간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제 해석. 이 사람은 환영을 그린 거예요. 존재를 그린 거죠. 이 사람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자기가 표현했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옷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상징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로운 상태의 영혼과 이런 것들이 순수한 영혼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야릇한 올랭피아처럼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게 네이키드하고 누드의 차이를 가르쳤잖아요. 누드는 동네 사람을 못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너스라 그러면 비너스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그냥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비너스의 얼굴 모양 있잖아요. 그걸 그리고 그냥 있던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누드고 네이키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을 벗겨놨을 때 네이키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네이키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으니까 특정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특정한 사람을 네이키드로 만들 때에는 상당히 에로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림을 그렸으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게 힙스난 그렸던 꾸르베 이것도 네이키드를 그리는데 그건 에로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려고. 누가? 터키 대사가 그려달라 그랬어요. 꾸르베한테. 오케이? 그래서 저는 고야를 너무 존경한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고야를 한번 해보자. 고야는 정말로 훌륭한 화가였다. 아시다시피 모든 장르가 다 나온 고야한테서는. 유튜버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저 그림을 비교할 때. 그 내용은 어떤? 그건 제 나름의 생각이에요. 존 버그도 이런 비슷한, 이런 아닌데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제 나름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을, 왜냐하면 그 두 사람 생각은 상당히 지적인 생각이죠. 다른 사람들은 속된 말로 잽도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서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굳이 비평할 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이름이 이안 범브러든가 뭐 그 1940년 영국 사람이에요.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도 일강인에 있는 사람인데 흔적을 이렇게 남기는 빛에 뭔가 상당한 일각에 있는 이런 그림들. 이안 번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에요. 여기 우리나라 이강석 건가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요즘 지금 그 전시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너무 큰 거를 막 이렇게 이 안에 너무 많은 개념을 담아내려고 그러니까 막 가랑이가 너무 찢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주워 담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 막 선 하고 막 이렇게 그것만 딱 생각해도 막 답답하잖아요. 뭐가 질리고 뭐 이래 버리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담배 무슨 뭐 버터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조금만 자유로운 그 강박이 너무 세서 그래. 요 사람이 셀민스라는 사람이야. 이분도 존재에 대해서는 일각에는 있는 아까 제가 영원히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은하계, 거미줄, 바다. 이게 이 사람의 테마입니다. 볼게요. 태평양 사진을 가지고 와서 또 찍고 또 그리고 또 찍고 또 그리고 이거는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하이퍼리얼리즘, 포토리얼리즘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또 찍고 해서 하루에 보통 한 10cm 정도 만들어 놓고 또 있고 또 있고 10년에 걸리는 그림 작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포토리얼리즘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제 척 클로스라고 있어요. 하이퍼리얼리즘 그렸던 사람.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휠체어 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포토리얼리즘을 같이 한 사람이 독일의 게르하르트죠. 게르하르트하고 이제 두 개가 같이 전시회를 해요. 요게 이제 아까 그거예요. 독일에서 이제 열어준 거예요. 이번에 아마 열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셀민스와 게르하르트하고 리히트 같이 공동 전시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괜찮은 얘기가 이제 항상 늘 이게 부대끼는 게 회화 언어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버발 언어하고의 차이에 대한 얘기는 늘 있어 왔던 거고, 이 버발 언어를 통해서 이제 철학은 하니까 철학하는 사람하고 이 예술하는 사람하고의 늘 이 분기점과 경계선에서 넘어갔다 오고 가면서의 같은 투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늘 이런 이게 디베이트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말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림이 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감성적인 어떤 그런 영역의 감각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잖아요. 요거는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이제 최강소라고 있어요. 최강소가 아니라 이분이 성함이 뭐지? 최병소, 소리. 신문에 이렇게 재를 태워서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을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게 재더미가 되어 있는 종이의 재질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이죠. 최병소. 약간 구도자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육신과 정신을 이렇게 돋닦는 느낌으로 선불교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는 아그네스 마틴이에요. 아그네스 마틴은 저쪽 강릉에 그때 한번 전시회를 했었어요. 작년에. 이분도 상당히 미니멀리즘하고 이 컬러 필드 페인팅, 단색화 되게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구상부터 시작을 했어요. 셀민스가. 이렇게 이제 흐릿하게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우주로 넘어가는 존재에 대한 어떤 강한 거의 난로도 이렇게 그린 게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요. 게르하르트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걸 계속
자기 사유의 확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을 자꾸 제거하는 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 초기 때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이게 생각나요. 그쵸? 근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요거 한마디로 아까 2개 그림이에요. 마하 그림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3개 그림만 가져와서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마하 그림 하나 하고,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자코메티 딱 갖다 놓고, 요거 딱 갖다 놓고 오늘 강의 딱 끝, 이렇게 이제 말로 풀려고 했는데, 여기서 다 나와요. 이거는 상당히 유명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존재론에 대한 얘기예요. 현 존재하고 존재자하고 이런 관계예요. 하이데거가. 왜냐하면 뭔가 구두지만 백화점에 있는 구두하고 저 구두는 다르잖아요. 현 존재가 있는 거죠. 존재 방식으로. 농부가. 그죠? 근데 굉장히 투박하죠. 이것도 현 존재가 있어요. 누가 신었던 신발이에요. 아니면 저쪽 동네에 있는 여자 신발일 수도 있고, 남자 신발 중에 조금 적은 신발이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 무게가 주는 그 가중치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되게 뭔가 애틋한 어떤 그런 애환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존재에 대한 것은 표현하는 방식들이 달라서 그렇지 사람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화가는 고흐만큼 이 사람도 되게 묵직한 사람이에요. 하나 보면 10년, 20년 그림 그린 사람이잖아. 오히려 고흐보다도 더 오래 그린 사람이라니까. 고흐는 딸랑 2년밖에 안 그린 사람인 거잖아. 그쵸? 요게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늘 한 달 정도 날 잡아놓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땐 존재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고 이게 변화가 없으면 내가 죽은 건가? 이게 외부를 보지 말고 내가 혼자서 조용한 공간에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멍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있어봐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간의 감지, 내가 감각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생각하는 그 상황에 나는 뭘 느낄까라고 생각하면 생각은 이걸 하지만 이때 생물학적으로 내 몸의 변화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어떨 때는 뭔가 뭉하게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게 무엇이게요? 그거 재미나요. 저는 이런 것들을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얘기도 해보고, 야, 너 어떻게 생각해? 그거 있잖아요. 성 생각한 거 틀렸어요. 그거 존재는 무슨 개뿔. 이런 얘기도 지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존재라 그러면 뭐 되게 오래 가서 이제 나중에 뭐 철학을 좀 해야지. 아니잖아요. 존재가 뭔데, 이거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철학을 제가 되게 저도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요즘 제가 한 3, 4년 열심히 둘러 팠잖아요. 철학을.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야, 이럴 것 같으면 뭔 철학에 대해서 이런 내가 겁을 먹었어. 이런 생각이 든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저것들이 뭐 좀 안다고 되게 이렇게 대표적인 경우로 제가 그러잖아요. 비트겐슈타인. 천재예요. 이 사람 책 읽어보면 처음에 어려워. 근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하고는 베르하르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러셀이 영국 사람, 자기가 비트겐슈타인이 거기 가서 이제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배우다가 내가 당신한테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사무사이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난 뒤에 이제 박사 논문을 끌적끌적거리가 휴가 갔다가 줬다? 그래, 주고 나 있겠네. 금방지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친놈. 아니, 얘가 학부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학교 1학년짜리 딱 들어온 놈이 오스트리아에서 저가 아버지 돈 벌고 저가 아버지 죽고 난 뒤에 들어온, 얘가 190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셀은 1860, 70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30살, 40살 많은 노교수야. 그리고 영국에서는 벌써 이미
엄청난 대가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었고, 수학자였고, 철학자였고, 이 말고는 아무것도 안 놈이죠. 아무것도 안 놈. 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보십시오. 그때만은. 괜찮아.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꼬치꼬치 묻네. 예사무사이가 뭐 이것도 저것. 안 가고 계속 깔짝깔짝거리니까, 우리 같으면 이 새끼 가, 너 그 집에. 근데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러셀은. 그래 가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역시 모르시군요. 이런 개떡 같은 놈이 있어, 이거. 이거 나이도 얼마 안 된 놈이, 한 20살도 안 된 놈이. 러셀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상처를 줘버려. 너는 철학하지 마세요, 교수님. 상처를 받아버려. 그래서 책을 안 써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미국 가서, 블룸베리에 가가지고 이제 그 버지니아 울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대충 있다가 철학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미국 가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러셀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얘들이 가져다 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이 이게 뭘까 싶어서 보면 저번에 내가 비트겐슈타인 정리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저쪽에 있는 이데아나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정의라는 거 하고 이데아가 뭘까? 자, 예를 들면 침대에 대한 이데아가 그때 내가 시뮬라시옹 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 침대의 이데아가 뭘까라고 하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침대는 소프트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그럼 그 침대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침대 장인이 침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first copy라 그랬고 이것을 예술가가 만들었던 제1복사란 말이에요. 요걸 그린 그림이 고흐가 자기 방에 있는 침대를 그렸잖아. 그게 화가가 그린 거예요. 이건 제2 카피라 그런단 말이에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 침대 이데아, 침대 그림, 고흐 그림을 완전히 복사해가 사진 찍고 생쇼를 다 하게 저 밑에 있는 게 시뮬라숑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 카피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이데아는 이 사람들이 이 이데아별로 되어 있는 이 원칙에 맞추는 놈은 목수는 그나마 이 이데아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나머지 놈들은 이걸 보고 그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데아하고 뭐고 간에 없어. 그래서 들레즈가 이데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트겐슈타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마. 말로 표현 못하는 것은 침묵하라라는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로 표현할 게 아무것도 없어 몰라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 옛날에 있던 진선미라는 게 다 없어졌잖아요. 진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디로 내려와? 다 지상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들레즈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운 거를 베베 꼬은단 말이에요. 베베. 왜? 그래 쥐도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 존재자가 이런 거. 요번에 또 SNS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려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너무 진심이에요, 여기가. 지머리에 괴물이들 앉았대요. 자, 이게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닌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가져온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팔레스타인 화가들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가자지구. 거기에 따르는 뭔가 약간 애틋함, 우리가 뭔가 약간의 빚지는 거, 그 사람한테 뭔가 약간의 어떤 그런 위로, 이런 뜻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유명한 화가 3명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참 독특해요. 이슬람을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슬람 그림도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슬람 그림을 잘 볼 수가 없으니까 바그다드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이 사람이고요. 그래도 상당히 창의력 있죠, 그죠? 우리가 보기엔 되게 무시하고 뭐 그냥 미술대학도 없으니까 뭐 그냥 대충 그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요런 거 보면 누구 생각나요? 파울 클레 생각나죠? 그죠? 근데 클레가 가만히 보면 약간 이슬람틱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원래 스미스 사람이에요. 저건 맞아 아버지. 원래 클레가 피아노 잘 치고 자기 와이프도 그렇고
근데 요런 것들이 어디서 나면 튀니지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래요. 예.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마케도 같이 갔어요. 그 요거에 무슨 그림이냐면 이슬람 쪽에 있는 그림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요런 비슷한 거에 우리가 익숙해진 거는 그 비잔틴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되게 기하학적이죠. 왜? 이슬람이 수학이 되게 강해요. 아라비아 숫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8세기 막 6세기 이럴 때 얘들은 막. 그리고 대학은 이 사람들은 700년도에 이 사람은 벌써 이미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로뇨 대학이 제일 먼저 생겼거든, 서유럽에. 1200년대, 옥스퍼드 1300년대, 하버드 1870년대 생겼어요. 하버드는 대학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놈이 이제 저것들이 막 지금 날고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반지성주의, 복음주의 이런 것들로 해서 걔들이 이제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요구도 먹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나라잖아요. 얼마나 운이 좋은 나라예요. 자,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어떻든 요런 그림들을 보면 이슬람의 독특한, 이 사람은 그쪽에서도 제일 유명한 그 약간 독립투사 비슷한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이 사람. 이건 약간 이집트의, 왜냐면 약간 옆면을 주로 많이 그리는 게 이제 이집트 패턴이고요. 그것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가자 지구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약간 또 보면 나오는 게 프리다 칼로, 그쵸? 거기다가 이제 디에고 리베라 요런 그림들의 패턴을 뭐라 그러냐면 매지컬 리얼리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술적 사실주의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패턴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라는 것 자체가 이 리좀적인 어떤 그런 감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성적인 영역이잖아요. 종교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나 이런 건 표현하고 싶은데 광기라든지 이런 걸로는 못 갖는 거죠. 되게 그림이 이렇게 브라이트하다, 그죠? 컬러에 이것도 되게 세죠? 너무 이뻤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아실 거예요. 프랭크 아우바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에서, 동독에서 넘어온 사람, 두 사람, 유명한 사람, 프랭크 아우바크. 이 사람이 런던 스쿨에서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했어요. 루시앙 프로이드, 프란시스 베이컨, 프랑크 아우바크.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하고 넘어왔어. 그때 이제 동독에서. 넘어오고 난 뒤에 엄마 떡 찾아보니까 없어. 안 넘어와서 혼자 있다가 영국으로 갔어. 그래서 그 안에 살다가 이제 그림 그린 사람이고. 근데 이제 게르하르트는 동독에서 넘어왔는데 다 넘어와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고, 옛날에 이제 자기 이모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메모리에서 굉장히 아픈 기억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낸 사람, 게르하르트. 게르하르트는 영화에도 많이 나왔다, 그죠? 이 사람의 모양을 보면 게르하르트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게르하르트 그림 한번 떠올려봐요. 그 사람은 거의 파바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포토리얼리즘이에요. 그러니까 포토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입혀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완전 영국의 전형적인 구상화가. 보십시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매기 함블링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 마티에르가 장난 아니었어요. 2.5cm가 되었대요. 반고흐보다도 더 능가함이. 근데 이 사람이 존 버거가 죽기 전에 얼마 전인가 봐요. 독일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오라 그래서 초청돼서 갔는데 이 사람은 거의 100살까지 살았어요. 가니까 그림이 변하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자꾸 걷어지면서 이제 내면 안으로 들어와서 정점을 그 무엇인가라는 걸 이야기해요. something special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존 버거 말에 의하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찾았다는 얘기도 안 해요. 여하튼 이제 보세요. 요렇게 나왔어요. 초기 그림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가요. 아까 제가 봤던 매기 햄블링하고 비슷하죠. 이 내면에서 나오는 자기만의
내면 세계에 여러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회화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 거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돈내, 고내 뭐.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네. 원장님 왜 다시 존재하고? 저는 존재를 이야기할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죽음을 거의 맞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요즘 제가 생각을 해보니 내 존재라는 것 자체를 그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기투는 나는 믿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었고 그냥 우연하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쭉 왔는데 그 여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에 그 부분들과 같이 가면서 나로 인한 존재가 저쪽 존재에서 느끼는 것이 같이 어울려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유니트가 되어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나는 지금 현재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잡아요. 그래서 내 혼자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벌써 이미 초창기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해봤던 거였고 지금은 이제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되고 내 가족들도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내 존재가 선한 존재가 되든지 내 존재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존재로 인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 같이 내가 하나 줘야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고 그냥 버티고 가는 거죠. 개인적인 질문. 또 질문. 한 가지만 더요. 네. 제가 많이 경험해본 의사라는 집단에 네. 굉장히 이기주의 끝판왕이었거든요. 오케이. 이타적인 사람을 사실 이제 정확히 본 적이 없어요. 개차의 용이나들 아니면 금수저들 되게 10년 동안 굉장히 또라이 정도의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자신들이 몰아하고 공부를 하고 존경스럽죠.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배우 잘 되신 교수님 뭐 이렇게 하시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떤 누구보다 내가 잘났다는 착각 속에 살아있는 분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났기 때문에 왜 선생님은